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4-4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정치 변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이 시기 경제발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1960년대입니다. 이 시기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해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요.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을 통해 해외 자본 유치에 성공한 박정희 정부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의류와 신발 등의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발달시키고 수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수출 주도형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을 위해 도로와 항만을 정비했는데요. 특히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이어진 경부고속국도의 건설은 산업 발달의 원동력이 되어줬습니다. 한편 이 시기 외화벌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 등이 파견됐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1960년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연평균 약 9.2%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수출이 약 20배가 늘었으며 베트남 특수까지 더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문제점도 나타났는데요. 먼저 산업 각 분야의 불균형 성장이 초래됐으며 정치와 경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밀접한 관계를 맺는 정경유착이 심해졌습니다. 또한 외채의 증가로 자본에 대한 의존율이 높았는데요. 이로 인해 환율이 상승한 1960년대 후반은 외채 부담의 증가로 부실 기업들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1960년대 말 세계 경제가 침체되며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부진해지자 정부는 기존의 경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의 한계를 느끼고는 1972년부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철강과 기계, 조선 등의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부 주도로 성장한 기업이 바로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고요. 이 밖에도 울산과 거제에 조선소를 설립하고 원자력 발전소와 공업단지 등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발달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데요. 그 결과 1977년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동시에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도로 일어난 경제성장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한강의 기적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은 물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일한 국민들의 땀과 노력이 이뤄낸 결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970년대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여주던 우리나라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1978년에 있었던 제2차 석유파동인데요. 이러한 석유파동은 사실 197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중동의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 오히려 오일 달러를 벌어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만 78년도의 2차 석유파동은 정말 타격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은 약화되고 기업 부담과 실업률이 증가하며 경제성장이 위축됐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1980년대의 전두환 정부는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국가 주도의 성장을 우선 정책으로 수립하는 등 경제 안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정말 다행히도 1980년대 중반부터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의 시대가 열리고요. 이때부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첨단 사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하고 1980년대 후반에는 1인당 국민소득 5천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이 정말 놀랍죠? 하지만 이 시기 기존의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시장 개방을 강요한 겁니다. 이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우루과이 라운드란 우루과이에서 열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일명 가트의 8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 협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우루과이 라운드는 1986년에 시작됐으며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3년 타결됐으며 이를 기초로 1995년엔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출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역시 시장과 자본이 개방되고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이 국내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우리의 경제성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경제성장 과정이 가져온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았다는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한국의 무역 의존도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수출과 수입, 무역 의존도가 모두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점은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했다는 건데요. 대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재벌 중심의 산업 구조가 형성되며 산업 간 불균형이 심했고 자본가와 노동자, 농민들의 빈부격차도 극심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지속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노동자와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편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사회의 모습 역시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선 일자리를 쫓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이 도시 빈민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판자촌 등 빈민촌이 형성됐습니다. 이러한 빈민촌은 전기나 상하수도 시설, 위생 등이 열악했으며 이로 인한 도시 문제가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난의 해소를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신도시를 건설했으며 대중교통과 고속국도를 확대하고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등 대안책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렇게 도시로 인구가 몰리며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역시 심해졌는데요. 특히 정부의 공업화와 저고가 정책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1970년부터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는데요. 이는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이때 정부는 농촌의 주택을 개량해주고 도로와 전기시설 등을 확충해주는 등 농어촌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점차 도시와 직장으로 확대돼 근면과 자조, 협동을 강조하는 국민개혁운동으로 이어졌지만 이는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암튼 이러한 새마을운동에도 농촌의 어려움은 쉬이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1980년대엔 정부가 시중보다 비싸게 곡물을 사서 소비자에게는 싼값에 제공하던 이중고가제가 중지되면서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농촌 문제로 인해 1970년대 후반부터는 농민운동이 전개됐는데요. 이 시기 대표적인 농민운동은 한평 고구마 피해보상운동이었습니다. 이때 한평 농민들은 장장 3년간의 투쟁 끝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농민운동은 1980년대 들어 전국농민운동연합이 결성되어 보다 조직화됐고요. 이후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한편 이 시기 농촌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바로 노동 문제였는데요. 산업화로 인해 노동자의 수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임금 정책을 지속해 나갔고 이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희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1970년에 있었던 전태일 분신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전태일은 서울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어 분신 자살을 했고 이러한 전태일의 아픈 희생 덕분에 당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각계각층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태일 분신 사건을 시발점으로 많은 노동운동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YH 무역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노동운동을 탄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며 노동운동 역시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운동을 전개해 나갔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현재 우리는 근로자로의 많은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문화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도 참 현대사회 발전에 맞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1968년 박정희 정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해 국민교육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왜 지금도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잖아요. 이는 과거 국기에 대한 경례가 현대식으로 변화한 겁니다. 한편 1969년엔 중학교 진학시험이 사라졌고 1970년대엔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작됐으며 1981년엔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학 수학능력 평가, 일명 수능은 199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다음은 언론 분야인데요. 우리나라 언론도 참 많은 탄압을 받아왔었죠. 먼저 이승만 정부 때 경향신문이 폐간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를 시작으로 박정희 정부 때 역시 언론 탄압이 이어졌는데요. 기자들에게 프레스카드라는 보도증을 발부해 비판적인 기자들의 행정기관 출입을 통제했고요.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 언론 실천 선언 발표 이후 동아일보의 광고가 끊겨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전두환 정부 역시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보도 지침을 전달하는 등 언론을 통제했는데요. 그래도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는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의 발달인데요. 1960년대부터 노래와 영화 등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대중문화 역시 1970년대엔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문화예술 분야 역시 검열을 거쳐야 했고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중문화에서도 서구문화가 도입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청바지와 통기타가 상징인 청년문화가 확산됐고 1980년대 이후에는 프로야구 등 상업적 프로스포츠가 등장했습니다. 또 1980년대엔 민주화와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중문화 활동이 진행됐으며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며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날개를 달고 발달하기 시작해 지금은 정말 최고의 문화강국으로 성장했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대사의 경제와 사회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각 시대별 경제의 키워드를 잘 정리하시고요. 경제발전의 이면에 나타난 문제점들도 같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